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올해 오는 아이클리어에서 발표할 논문이고요. 코사라고 부르는 시계열 예측 TTA 태스크를 위한 아웃풋 스페이스 어댑터입니다. 네, 오늘 발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발표 자료가 기본적으로 영어로 좀 작성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어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뭐 시계열 예측은 연구실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태스크 중에 하나라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계열 예측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포가 변화하는 이른바 non-stationarity, 비정상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뭐 그 volatility,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평균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어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non-stationarity를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제안이 되었어요. 뭐 레브인이라든가 DDN, SAN 같은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원넷, FS넷 같은 온라인 러닝, 컨티뉴얼 러닝 방식 등이 모두 제안이 되긴 했지만, 이런 방식들은 모두 프리트레인 페이지에서 백본 모델과 함께 붙어서 학습을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측 모델, 기존에 배포되어 있던 예측 모델들을 모두 다 갈아 끼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비전 쪽에서 먼저 제안이 되었던 그런 기법들이 이제 시계열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은 말 그대로 테스트 타임 동안에 모델의 극히 일부 레이어 혹은 경량 어댑터들을 모델에 별도로 추가를 하여서 모델 외에 별도로 추가를 하여서 어, 테스트 시점에 관측되는 데이터들로만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여서 이제 성능을 보정을 하는 그런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코사 앞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연구가 제안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두 개는 워크숍에서 발표되었던 좀 마이너한 논문이라서 그 논문들은 좀 제외가 되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연구, 그리고 기존에 하나밖에 없는 연구인 타파스라고 하는 이 연구는 25년 트리플 AI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 타파스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을 보시면 소스 포캐스터라고 부르는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 앞뒤로 인풋 GCM, 게이티드 칼리브레이션 모듈이라고 하는 이 GCM 모듈이 입력과 출력단에 붙는데요. 이 입력단에서는 이 테스트 도메인 데이터를 일종의 노멀라이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입되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 소스 포캐스터가 학습해서 잘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트레인 도메인으로 그 분포를 변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웃풋 GCM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인 도메인에서 뱉어낸 그 예측 결과를 다시 테스트 도메인으로 원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듀얼 어댑터 방식을 수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디자인 컴플렉시티가 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인풋과 아웃풋 단에서 모두 다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인풋 GCM과 아웃풋 GCM이 각각 어떤 도메인으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분포로 그 데이터의 분포들을 이동시키는지, 그리고 그런 분포 변화들이 실제로 이 프로즌 소스 포캐스터를 어떻게 동작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불투명성 문제를 야기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코사 컨텍스트 어웨어 어프 스페이스 어댑터는 소스 포캐스터의 입력과 출력을 모두 다 보존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에 대한 출력도 모두 다 보존을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워프를 시키는 방식 말고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보정을 수행을 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도 비교인데요. 타파스 같은 경우에는 인풋 GCM과 아웃풋 GCM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입력 데이터를 변환을 시키고 하는 그런 순전히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만 보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observe 된 시계열의 특징 중 하나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observe 된다는,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가 observe 된다는 그런 특성을 활용을 하여서 최근에 관측된 데이터의 그 경향성을 어 이제 간단한 이제 평균으로 압축을 시켜서 컨텍스트 벡터를 구성을 하고요. 그 컨텍스트 벡터와 베이스 모델 프레딕션을 합쳐서 리니어 레이어에서 프로젝션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레지듀얼을 이제 게이팅을 통해서 잔차 보정을 한다. 이제 매그니튜드를 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제 베이스 모델 프레딕션과 합쳐서 레지듀얼 커렉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 MSE를 또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이 컨텍스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관측되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들을 배치 단위로 평균을 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트렌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벡터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네, 배치 와이즈 민을 활용을 하고 최근 트렌드를 활용을 한다, 반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리니어 레지듀얼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하는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베이스 모델 프레딕션과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컨캐티네이션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인풋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인풋을 갖다가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수행을 해서 이 HT라고 하는 그 잔차 보정값을 산출을 하게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라운드 트루스가 직접 관측되기 때문에 MSE, 그러니까 이미지 태스크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이런 MSE와 같은 직접적인 그런 로스 지표로 활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게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rrection strength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correction strength를 조절하지 않고 요 리니어 레이어 단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그리고 로스가 중간중간 매우 크게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이팅을 통해서 이 보정 강도를 조정을 하게 되고요. 탄젠트 H,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깜짝이야. 네, 이 하이퍼볼릭 탄젠토를 사용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보정 강도를 조절을 하여서, 그러니까 전체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마이너스로 전체 이 보정값을 더해 준다는 거고, 1로 하게 되면은 그냥 전체 보정값을 더해 주는 건데, 이 사이에서 강도를 조절을 하여서 이 매그니튜드를 좀 조정을 한다. 그리고 또한 이거를 그냥 단일 스칼라 값으로 안 쓰는 이유는, 단일 스칼라 값으로 쓰고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을 하면은 이 값이 크게 휘청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H를 쓰는 이유는 이제 값의 보정 강도를 제어를 함과 동시에 이제 그 값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드라스틱한 체인지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게이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러너블한 요소는 이제 리니어 커렉션 레이어랑 그리고 게이팅, 요 두 가지 게이팅이 들어가는 요 G 스칼라 값이 러너블 파라미터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사인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코사인 어닐링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그 러닝 레이트 디케이 펑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깜짝이야. 네, 기존의 그런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뭐 아담이 됐든 웨이트 디케이가 됐든 또 뭐가 있냐, 스테와이즈로 디케이를 시키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 시키는 그런 펑션들은 모두 배치 단위로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64라고 하면은 배치 1은 64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뭐 학습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뭐 이런 에폭을 뭐 10개를 돌린다 그러면은 뭐 배치에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다음 배치에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할 때 배치 단위의 러닝 레이트를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를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어댑테이션 스텝이라고 하는 만큼 학습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동일한 배치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배치 와이즈로 러닝 레이트를 스케줄링하는 대신에 스텝 와이즈로 러닝 레이트를 스케줄링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배치가 멜리셔스할지 아니면은 실제로 멜리셔스한 배치일지 아닐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배치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고 로스를 계산을 했었을 때 로스가 너무 크게 튀게 되면은 사실 이 배치는 뭐 어떤 점진적인 변화의 첫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anomalous 배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anomalous 배치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커지게 될 때 오히려 빠르게 감쇄를 시켜서 이 정보를 최대한 정보를 적게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고, 만약에 얘가 로스가 적게 나와서 잘 어떤 예측을 수행을 하는 방향으로 어댑테이션이 수행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천천히 감쇄를 시켜서 러닝 레이트를 천천히 감쇄를 시켜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텝 와이즈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고요. 당연히 배치마다 이제 다음 배치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저희가 세팅한 이니셜 러닝 레이트부터 시작해서 다시 디케이를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로스는 뭐 기본적으로 MSE와 엘투놈을 활용을 하고요. 뭐 이 수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초기 값을 뽑아낸 다음에 어 플리핑도 수행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러닝 기법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CALR 같은 경우에는 스텝와이즈로 러닝 레이트를 조절을 하고 어 그런 어떤 멜리셔스한 배치들의 정보를 최대한 빨리 디케이를 시키고 좋은 배치에 대한 학습을 좀 더 많이 수행을 정보를 많이 반영하기 위한 그런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텝은 당연히 베이스 모델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프레딕션과 그 컨텍스트 벡터를 컨캐티네이션을 해서 인풋으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코사를 통해서 레지듀얼 커렉션을 수행을 하고 나서 이 값을 보존을 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딜레이드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관측이 되면은 그 관측을 통해서 MSE를 산출을 하고, 그리고 그 MSE를 바탕으로 다시 얘네들을 업데이트 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실제로 옵저베이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체 어댑터가 스탑을, 그러니까 어댑터의 동작이 모두 다 멈추게 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이거는 논문에서 리퀴지 프리 프로토콜이라고 정의를 해 두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때에는 훨씬 더, 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실제로 뭐 저희가 벤치마크를 돌릴 때는 미래값을 배치 단위로 그냥 빡빡빡 처리를 해 버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든 언제가 됐든 이제 우리가 미래 스탬프를 활용을 해서 이 업데이트를 미리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뭐 또 하나의 뭐 어떤 공헌으로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험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성능이 잘 나오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코사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베리에이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사 F. 이 배치 사이즈를 이제 고정적으로 활용을 하는 코사 F와 코사 P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 베리에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 코사 P 같은 경우에는 터퍼스에서 처음에 도입을 한 기술 중 하나는 PAAS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주요 주파수 를 이제 주요 주파수를 이제 익스트랙션을 해 가지고 그 주파수를 이제 배치 사이즈로 결정을 하는, 그런 동적으로 배치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 F와 코사 P를 두 가지 다 활용을 해서 제안을 해 뒀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실험 결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코사가,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코사 F와 코사 P가 옵티멀과 서브 옵티멀, 베스트와 세컨드 베스트를 달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P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H1과 H2에서 쪼끔 더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 코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해 주냐가 이 성능을 결정짓게 됩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그 PAS 기술 같은 경우가 인풋 윈도우에서 이제 그걸 그 주요한 주기들을 익스트랙션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H1, H2 데이터셋에서 주요 결정되는 그 PAS 산출 값이 보통 24, 30 요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알프에서 지정을 한 이 48의 배치 사이즈보다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분석들은 차차 하고서라도 뭐 기존에 제한되었던 모든 패스트 어댑테이션 방식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 개선률을 달성을 했고요. 제안하고 있는 이제 활용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 리니어, MLP 이 세 가지 계열의 6가지 모델 모두에서 옵티멀과 서브 옵티멀을 달성을 하면서 모델 어거스틱한 그런 보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성능 개선 폭이 많이 크고, 또한 이 리니어 방식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 시계열 예측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전의 연구들에서 많이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코사 같은 경우에서도 720 레이어에서 720 윈도우를 예측을 할 때 그 성능 개선 폭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코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파스나 페사라고 하는 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어댑테이션 스텝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댑테이션 타임이 조금 더 길게 관측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스루풋이라든가 아니면은 피크 메모리라든가 파라미터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차치하고서라도 인퍼런스 타임이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배포하는 환경에서는 또 실용적일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 논문에서 좀 중요한 논문을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요런 부분들이 쪼끔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런 장점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이런 인퍼런스 타임을 고려를 했을 때 요 정도는 뭐 "컴페어러블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블레이션들을 쪼끔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텝 어댑테이션 스텝을 늘렸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댑테이션 스텝 1일 때는 오히려 성능이 거의 비슷하거나 쪼끔 더 떨어지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어댑테이션 스텝을 한 2에서 3, 4 까지 올리게 되면은 점점 성능이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MSE라서. 그리고 라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인데요. 전체적으로 실행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어 컴페어러블한 수준으로 달성을 하면서 성능이 개선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컨텍스트 랭스,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 벡터의 길이에 따른 이제 성능인데요. 뭐 길이가 길면 길수록 성능이 쪼끔 더 좋게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파라미터 개수 자체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는 중간값인 10을 옵티멀 값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치 사이즈인데, 배치 사이즈 낮아지면 확실하게 성능이 좋아지죠. 그거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CALL 적용 전후입니다.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쪼끔 더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활용되고 있는 노멀라이저인 레브인 DDN과 좀 추가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성능 개선이 실제로 유의미하게 발생이 되느냐인데요.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제 뭐 성능이 전체적으로 높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두 다 활용을 했을 때도 성능이 개선이 된다. 하지만 이제 코사만 썼을 때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 이 코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 벡터에 대해 요 역할 때문이라고 일단은 저희가 해석을 했는데요. 컨텍스트 벡터가 이제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함으로써 이제 그 노멀라이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분포 변화, 그러니까 특히 트렌드의 변화를 이 코사 자체적으로 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어펜딕스에서 제시를 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쪼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컨텍스트 벡터가 붙어 있는 그 부분인데, 컨텍스트 벡터에 대한 가중치가 되겠는데요. 요건 파라미터 히트맵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어
그 코사만 활용을 했을 때는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뭐 DDN이라든가 레브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요 꼬다리, 여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가중치가 없어지게 되죠. 이 말인즉슨 저희가 이제 실제로 코사가 업데이트를 할 때 컨텍스트 벡터를 실제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노멀라이저랑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은 이 컨텍스트 벡터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멀라이저를 결합을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추가로 제시를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이제 또 어펜딕스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리프탈 과정에서 추가로 제시를 한 어펜딕스 내용인데요. 요거는 게이팅에 대한, 게이팅과 이제 그 리니어 레지듀얼 그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레지듀얼 값 자체가 너무 커지는 경우에 이제 게이팅이 방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이팅을 왜 도입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갑자기 스파이크가 생겼을 때 게이팅을 크게 낮춰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완만하게 이제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수렴을 하도록 게이팅이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MSE가 크게 터지는 순간들이 이렇게 보이죠. MSE가 터지는 순간에 거의 이제 러닝 레이트를 0에 수렴을 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MSE가 작아지게 되면 러닝 레이트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어,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플레이션 동안, 리프탈 과정 동안 또 추가로 제시를 해서 어, 진행을 했고, 리뷰어들 점수도 이거를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컨클루전인데요. 코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미니멀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한 아웃풋 어댑터를 제안을 했고요. 모든 베이스라인 모델 아키텍처의 성능 개선을 달성을 하면서 모델 어거너스틱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인퍼런스 타임 오버헤드를 보이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퓨처웍스로는 조금 더 리얼타임 디플로이먼트에 맞게끔 이제 파셜 그라운드 트루스, 이게 지금 코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데이터를 관측을 해야만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셜 그라운드 트루스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컨텍스트 랭스를 업데이티브하게 가져가거나, 뭐 하이브리드 어댑터를 제안을 하겠다라고 일단 논문에는 작성을 해두었는데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이클리어에 감사하게도 어셉이 되었고, 이제 곧 발표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네. 그 12페이지의 그 이밸류에이션 파트에서 테이블 2 있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독특하다라고 느껴지는 점이 ETH 시리즈에서의 그 소타와, 그러니까 그 최고값과 최저값이 뭐 대부분 데이터셋이 다 코사긴 한데 ETH에서만 조금 독특하게 일부 사이즈에서 그 F랑 P 버전이 역전된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발현되고,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일단 요 부분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요. H1에서와 H2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모델에서 관측이 되는데, 이게 코사피는 PAS라고 하는 그 타파스에서 처음 제안이 된 그 기술을 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술 같은 경우가 인풋 시퀀스에서 패스트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인풋 시퀀스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고,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가장 이제 뭐 다들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패스트 프레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를 여러 가지를 뽑아내게 되잖아요. 이 네. 시계열을, 이 파형을 구성을 하는 여러 가지 주파수를 뽑아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매그니튜드가 큰, 그러니까 그 주파수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주파수들을 뽑아내서 그 주파수를 가지고 이 배치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치 사이즈가 작다는 거는 같은 데이터로 더 빠르게 더 많은 횟수의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데이터 사이즈 안에서. 맞습니다.
데이터 랭스에서 배치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여러 번을 학습을 한다는 얘기고, 코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오버피팅이 되기 전까지는 이 어댑테이션이 자주 되면 자주 될수록,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PAS랑 이게 무슨 관련이냐라고 하면은, F는 배치 사이즈를 48로 고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요 주파수에 따라, 도미넌트한 주파수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H1과 H2의 평균, 그러니까 이거 논문 나중에 오픈 리뷰에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분석을 추가로 해뒀어요. H1과 H2 같은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패스트 프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24에서 30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배치 사이즈. 예. 그래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아, 해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